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찬바람이 골목을 파고드는 새벽 한양 도성 성문 위로 흩날리는 입김과 함께 발걸음이 얼어붙은 돌바닥을 조심스레 더듬습니다. 우물가의 두레박은 밤새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고 초가 지붕에는 하얀 서리가 눌어붙어 있습니다. 언 돌바닥 위로 집신 굽이 닿을 때마다 굽 짧은 소리가 새벽 공기 안에 또렷하게 박힙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아직 오르지 않은 집 안에서는 숨소리마저 아까운 듯 이불 속에 몸을 깊이 웅크린 채 또 한 번의 겨울 아침을 맞이합니다. 보일러도 전기장판도 없던 시절, 이 사람들은 어떤 난방으로, 어떤 옷으로, 가진 것 하나 없는 겨울을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왕 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일성록 그리고 조선시대 기후와 민속 생활을 다룬 여러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겨울을 시작하려면 먼저 하늘부터 올려다보게 됩니다. 실록 곳곳에는 눈이 여러 날 그치지 않았다. 강물이 얼어 길이 막혔다. 추위가 혹독하여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해가 똑같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시기의 기록과 연구를 함께 놓고 보면 조선의 겨울이 오늘보다 더 길고 매섭게 느껴지던 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양의 겨울은 특히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도성을 둘러싼 북악과 인왕에서 밀려내려오는 바람이 골목마다 칼끝처럼 꽂혔고 장터로 향하는 행상의 어깨에는 서리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손가락은 집신끈을 고쳐 매다가도 금세 감각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늘 그렇듯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계급의 차이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궁궐 깊은 침전에서는 밤새 구들에 불을 들여온 기가 살아있는가 하면 성문 밖 움막에서는 문풍지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떨기도 했습니다. 같은 눈발을 맞으면서도 서로 다른 겨울을 살았다는 사실이 이 계절을 이해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기록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백성의 형편을 묻는 장면이 간혹 스쳐 지나갑니다. 짧은 문장 뒤로는 굶주리고 온몸으로 겨울을 나는 얼굴들이 겹쳐집니다. 흉년과 한파가 겹친 해에는 각 고을에서 구유를 재촉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관청은 곡식을 풀어 죽을 쓰게 하거나 얼어 죽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일은 집집마다의 생존이면서 동시에 나라가 흔들리는 징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양의 어느 골목으로 낮춰보면 겨울 아침 풍경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은 채 사람들이 뒤척입니다. 바깥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누군가는 먼저 일어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 첫 불길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구들장 아래로 들어가 조선의 겨울을 지탱한 가장 오래된 기술을 깨웁니다. 겨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부엌 큰 집안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숨소리가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이어지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마른 장작이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납니다. 조선 사람들의 겨울을 버티게 한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궁이에서 시작된 온돌의 불길이었습니다. 장작 몇 토막 사이에 볏짚과 마른 풀을 끼워넣고 부싯돌을 튕겨 작은 불씨를 붙입니다. 불씨가 집단을 타고 번져 올라가면 이른 어둠 속에 붉은 빛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 불길이 오늘 하루 방바닥을 덮이고 가족의 겨울을 붙잡아줄 열기였습니다. 온돌은 불길과 뜨거운 연기가 아궁이에서 곧장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방 밑에는 돌을 깔고 구들장을 얹어 연기가 지나갈 길을 미리 내어 두었습니다. 불길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며 돌을 달구고
데워진 돌이 다시 방 안을 천천히 덮였습니다. 따뜻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방바닥 전체로 번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밥을 짓는 곳이자 겨울에는 집안의 심장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불과 몸을 덮이는 불이 같은 자리에서 나왔으니 불의 세기와 시간은 늘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야 했습니다. 불이 약하면 방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불이 지나치면 열이 굴뚝으로 새어나가 연료만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은 사람은 불꽃의 색과 크기를 살피고 구들 아래의 열기를 손바닥으로 가늠하며 장작을 더 넣을지 말지를 판단했습니다. 궁궐과 양반가의 온돌은 더 정교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칸의 방이 연도로 이어져 한 번 불을 들이면 사랑방과 안방, 때로는 건넌방까지 온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있는 집은 특정 방의 구들을 더 공들여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작을 넉넉히 들릴 수 있어야 했고 아궁이를 관리할 손도 필요했습니다. 서민들의 온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초가집 대부분은 집 전체에 온돌이 깔려 있지 않았고 부엌 옆 작은 방 한 칸만 온돌방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잠을 자는 곳이자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방이 넓으면 데우기 어렵기에 일부러 큰 방을 만들지 않기도 했고 아궁이 가까운 아랫목은 뜨끈해도 윗목으로 갈수록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연료를 마련하는 일은 겨울 준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베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역에 따라 관에서 관리하거나 마을 공동의 살림으로 묶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부터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볏짚과 콩대 같은 농작물 줄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부러진 문짝과 낡은 가구도 버리지 않고 쪼개어 아궁이에 보탰습니다. 집 뒤편 장작더미는 그 집 겨울살이의 숨은 표지판이었습니다. 장작이 넉넉한 집은 마음이 덜 조급했지만 땔감이 얇은 집은 해가 기울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낮에는 불을 아끼고 해가 완전히 기울어 찬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 때가 되어서야 불을 본격적으로 들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밤새 불을 이어갈 여유가 없으니 잠들기 직전까지 구들장을 최대한 달고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돌은 따뜻함과 함께 위험도 품고 있었습니다. 연도와 굴뚝이 막히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숨을 괴롭혔고 아궁이 주변의 불씨가 순식간에 화재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닫아 바람을 막으면서도 연기를 빼기 위한 작은 틈을 남기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의 따뜻함은 늘 손끝에 조심스러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아오른 바닥 위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따뜻한 자리에 밥상이 펴지고 이불이 깔리고 아이가 눕혀졌습니다. 온돌은 단지 난방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모양을 바꾸어 놓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 위로 펼쳐진 겨울옷과 이불을 따라가면 몸을 싸매는 또 다른 기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조선 사람들의 하루는 먼저 옷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기 전 이불을 조금 들추고 손에 잡히는 옷부터 차례로 껴입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듯 한 겹 한 겹 더해지는 옷이 그날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보온 기능이 뛰어난 옷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을 넘어가게 해준 것은 겹쳐 입기의 습관과 여름부터 준비해 둔 옷감과 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두루마기 한 벌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얼마나 껴입었는지에 따라 겨울의 체감은 달라졌습니다. 서민들의 옷감은 오랫동안 삼배와 모시, 마포 같은 거친 천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지만 겨울 바람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목화 재배와 면직 기술이 널리 퍼지며 겨울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장터로 올라오는 흰 목화송이와 솜이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옷과 이불 속의 따뜻함을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솜을 넣어 누빈 겨울옷은 몸 가까이에서 온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몸에 닿는 속옷은 헌천으로라도 마련해 두고 그 위에 저고리와 바지를 한 겹 더 껴입었습니다. 겉옷에는 솜을 고르게 펴놓고 누비지를 촘촘히 놓았습니다. 바늘땀이 촘촘할수록 솜이 움직이지 않고 옷 안에 공기층이 생겨 더 따뜻해졌습니다. 양반가의 겨울옷은 멀리서도 티가 났습니다. 겉감은 비단의 무늬가 살아있었고 목둘레와 소매 끝에는 털을 둘러 방안과 장식을 함께 했습니다. 서민들의 겨울옷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겉감은 거친 무명이나 염색이 덜 된 배가 많았고 솜은 넉넉하지 못해 헌 이불의 솜, 해진 옷의 솜을 조금씩 모아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겉은 단정해 보이게 속은 최대한 두텁게 하는 방식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옷을 입는 순서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몸에 가까운 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헌 옷을 한 겹 더 얹었습니다. 허리끈이나 띠를 단단히 조여 옷 안으로 찬 공기가 파고드는 길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기 앞자락을 여며매고 문 밖으로 나서면 바람은 그제야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방식도 방안의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겨울에는 솜을 넣은 모자나 털 모자를 썼고 귀와 뺨을 덮는 모자도 지역에 따라 쓰였습니다. 여자는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 위로 눌러 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길을 걸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옷차림이면서 동시에 얼굴과 목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는 실용적인 방패였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옷에는 어른들의 마음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귀를 덮는 작은 모자, 헝겊으로 만든 목도리, 손목을 감싸는 토시가 차례로 더해졌습니다. 발에는 버선을 겹쳐 신고 집신을 신겼고 집신 속에는 헝겊을 조금 더 넣어 발이 얼어붙지 않게 했습니다. 작은 몸이 추위에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집안에 남은 것들이 모두 아이에게 먼저 모였습니다. 옷과 이불은 형태를 바꾸며 겨울을 오갔습니다. 더는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두루마기는 이불의 바탕천이 되고 헌 이불의 솜은 다시 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과 솜은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옷과 이불, 방석과 덮개를 오가며 겨울을 몇 번이고 건넜습니다. 옷이 몸을 감싼다면 집은 그 몸을 한 겹 더 감싸는 마지막 껍질이었습니다. 찬바람은 언제나 그 껍질의 틈새부터 찾아왔고 조선 사람들은 집 한 채를 두고 또 다른 겨울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늘 집의 틈부터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골목에서 초가집 문 앞에 서면 문풍지 사이로 스미는 바람 소리가 먼저 귀에 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줄기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사람들은 집 한 채를 두고 온갖 궁리를 다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집은 계절에 따라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가 생활의 한가운데였지만 겨울이 시작되면 중심은 온돌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마루는 차가운 빈 공간이 되고 사람들은 가장 작은 방 하나로 모여들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 하나를 닫는 순간 집은 겨울에 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울 준비는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문과 창을 살피고 찢어진 창호지를 덧대거나 새로 발랐습니다. 형편이 되는 집에서는 기름을 조금 먹인 창호지를 쓰기도 했는데 햇빛은 부드럽게 들이면서 외풍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겨울밤의 떨림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문풍지는 겨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문짝과 문틀 사이 보이지 않는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막기 위해 새끼줄을 꼬아 붙이고 헝겊 조각을 길게 말아 끼워 넣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드는 방향의 문은 종이와 헝겊, 집단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손끝이 얼어도 종이를 매만졌고
아이들은 풀칠을 돕거나 헝겊을 건네며 겨울 준비에 끼어들었습니다. 바닥 위의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온돌방이라 해도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으면 열은 빨리 달아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집자리나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요와 이불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아랫목에는 더 두꺼운 요를, 윗목에는 조금 얇은 요를 놓으며 가족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천장과 벽도 손길을 받았습니다. 석가래 사이에는 볏짚 다발을 걸어 위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을 덜었고, 벽에는 헌 돗자리나 거적을 걸어 바람이 직접 스미지 않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덕지덕지 붙인 헝겊과 짚에 불과해도 그 뒤에는 겨울밤의 떨림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은 겨울의 다른 전선이었습니다. 우물물은 밤사이 얼어붙기 쉬웠고, 물독을 방 안으로 들여놓거나 짚과 헝겊으로 감싸 얼지 않게 하려는 집도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 파 곡식과 채소를 저장했습니다. 무와 배추를 차곡차곡 넣고 흙과 짚으로 덮으면 바깥이 얼어붙어도 땅속은 비교적 온도가 일정해 겨울의 식탁을 지탱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들은 짚을 두르고 흙과 돌로 단단히 메워 얼음 같은 바람 속에서도 숨을 이어갔습니다. 집의 두께는 계층에 따라 달랐습니다. 기와집은 벽과 지붕이 더 단단했고, 창호지와 자리를 계절에 맞춰 손볼 여유도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눈이 쌓이면 지붕이 처지거나 물이 스며들기 쉬워 눈 오는 날이면 지붕을 살피는 일이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틈이 벌어진 벽에 흙을 다시 바르고 종이와 헝겊으로 바람을 막아도 집이 집답게 버티는 일은 늘 어렵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집이라는 틀 안에서 겨울을 조금이라도 덜 잔인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자리는 어른과 아이에게 먼저 권하고 바깥쪽 자리는 젊은이들이 맡았습니다. 밤중에 문풍지가 떨어진 곳이 있으면 밥을 먹고 나서라도 종이를 잘라 다시 붙였습니다. 집 한 채를 지키는 일은 곧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껍질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불을 들이기 어려운 집, 종이 대신 헝겊과 짚으로 간신히 바람을 막는 움막,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거처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바람을 막는 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람을 조금 늦출 뿐인 얇은 막이었습니다. 그들의 겨울은 결국 돈이 없을 때의 겨울로 이어집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을에서는 두 가지 풍경이 함께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굴뚝마다 연기가 고르게 피어오르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며칠째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눈발이 굵어질수록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은 지금 땔감이 얇고 쌀독도 바닥이 보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난한 집의 겨울살이는 한마디로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작을 사올 수도 새옷감을 들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 사람들은 생활의 모양부터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거리였습니다. 방 한 칸뿐인 집에서는 온 가족이 그 방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아랫목에는 아이를 눕히고 그 옆으로 어른들이 차례대로 몸을 붙였습니다. 둘, 셋이 가까이 붙어 누우면 구들이 식어가는 밤에도 서로의 체온이 이불 속을 조금 더 덮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겨울을 건너는 방식이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한 집에서는 태울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이 겨울 내내 이어졌습니다. 볏짚과 콩대, 깨대 같은 줄기를 말려 아궁이 옆에 쌓아두고 조금씩 넣었습니다. 부러진 농기구나 낡은 판자도 잘게 쪼개 보탰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곳에서는 말린 가축분 같은 것을 섞어 쓰기도 했는데 그런 연료는 오래 타지 않고 불길도 약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한 불길이 잠깐이라도 구들장을 덮여주면 그 시간만큼은
방 안 공기가 덜 싸늘해졌습니다. 불을 오래 피우기보다 짧게 모아 열을 바닥에 저장하려는 계산이 몸에 밴 겨울이었습니다. 먹을거리는 더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를 조금 줄이고 다음에는 죽을 묽게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은 넘기자는 말이 식구들 사이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의 그릇은 먼저 채워졌고 어른의 몫은 슬그머니 줄어들었습니다. 가난의 겨울은 소리 없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겨울철 품팔이는 생존의 끈이었습니다. 장작을 패주거나 눈 쌓인 길을 치우고 우물의 살얼음을 걷어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렸고 여자들은 부잣집에서 맡긴 바느질과 손일을 받아 밤을 넘겼습니다. 하루 품삯이 많지 않아도 쌀 한 대박이라도 더 들여올 수 있다면 그날의 추위는 조금 덜 잔인해졌습니다. 이웃의 작은 나눔은 가난한 겨울의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향약이나 동네 모임, 품앗이 같은 공동체가 겨울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선 2~3마리를 더 사와 이건 아이들 좀 먹이라고 슬그머니 건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나눔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올라가면 누군가의 겨울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국가와 관청의 구휼은 마지막 기대이자 때로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흉년과 한파가 겹친 해에는 진유를 위해 곡식을 풀어 죽을 쑤어 나누었다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관아 앞마당에 큰 가마를 걸고 보리나 좁쌀 때로는 콩을 섞어 죽을 끓이면 사람들은 그릇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며칠을 버티는 일도 있었지만 그 한 그릇이 없었다면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겨울을 무사히 건너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해마다 동사자가 있었다는 보고가 되풀이됩니다. 성문 근처와 다리 아래 바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밤을 넘기지 못한 사람들은 얼어 죽은 자라는 짧은 말로만 남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낭만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온돌의 따뜻함 뒤에는 늘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소못의 두께 뒤에는 끝까지 살려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을 지나온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이 포개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씨와 구들장 아래를 지나는 열기, 몸을 감싸던 소목과 이불, 그리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어야 했던 사람들의 거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한겨울의 숨을 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지만 겨울의 질서를 가장 먼저 바꾸었습니다. 불은 부엌에서 타올랐고 열기는 바닥 아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온기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따뜻해진 자리로 조금씩 옮겨 앉았습니다. 밥상이 펴지고 아이가 눕혀지고 밤이 되면 이불이 깔렸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지 추위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바탕이었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은 단순한 자리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나이와 서열, 배려가 그 경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먼저 아랫목에 눕고 노인이 그 옆에 자리 잡고 젊은이들이 바깥쪽을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잠결에 아이 이불이 거치면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뻗어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겨울의 배려는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 조용한 손끝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소목과 이불은 몸 가까이에서 겨울을 막았습니다. 목화가 널리 퍼진 뒤 사람들은 바람을 옷 안에서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비선이 촘촘한 옷은 공기층을 품었고 그 공기층이 또 하나의 방이 되어 살을 지켰습니다. 양반가의 비단과 서민가의 무명은 달라도 한겨울 바람 앞에서는 누구든 목을 움츠렸습니다.
다만 어떤 집은 추위를 덜 느끼기 위해 옷을 선택했고 어떤 집은 추위를 덜 느끼기 위해 옷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겨울의 무게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떠받친 것은 결국 사람 사이에 조금씩이었습니다. 굴뚝 연기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 집이 있으면 누군가는 말없이 더 살폈습니다. 쌀 한 줌, 생선 한 마리, 장작 몇 토막이 조용히 문 앞에 놓이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몫이 세상을 넉넉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한 집의 밤을 한 번 더 지나가게는 했습니다. 나라가 풀어준 죽 한 그릇도 절과 마을이 나눈 헌옷도 모든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그릇과 그 한 벌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을 건너 오늘의 겨울로 돌아오면 풍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한 칸 올리면 방 안 공기는 금세 풀리고 겨울옷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손이 잠깐 멈춥니다. 창밖 바람 소리에 무심코 이불자락을 더 끌어당기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겨울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겨울은 화려한 정복이 아니라 반복되는 통과였습니다. 해마다 다시 준비하고 다시 아끼고 다시 나누며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온돌과 소못, 집의 틈을 막는 손길과 가난한 집의 생존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옆 사람의 숨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깥의 찬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이불 속에서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면 그 순간만큼은 겨울이 덜 잔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계절에 함께 조선의 겨울을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깥 공기가 매서워지는 때일수록 여러분과 댁내 모든 가족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따뜻한 안부 인사와 함께 이 영상도 살짝 전해주시면 겨울밤을 나누는 또 하나의 온돌방이 생기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